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말에는 토요일 광화문 청계천 집회, 그리고 일요일 이제 대구 동성로 집회, 이 두 개 집회를 마치고 제가 오늘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약 일주일, 법무부에서 한 21일 정도 이 석방 심의를 한다기 때문에 그때까지 박근혜 대통령 석방안이 올라가야 되는 그 일주일 싸움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역시 토요일에 광화문 집회, 일요일 부산 집회.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사면위원회가 열리게 되면은 뭐 제 생각에는 법무부 갈 것도 없이 청와대에서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한 1시간 전쯤 이 법무부에다가 이제 면담 요청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맡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오전 11시, 내일 오전 11시에 발표한다고 선관위에 신고가 돼서 그 전에 엠바고가 걸려 있고요. 이 박 대통령 석방 여론대에서 뭐 제 기대만큼은 안 나왔는데 그냥 뭐 일반적으로 나올 정도로 나왔습니다. 예. 다른 여론조사 결과랑 뭐 비슷하게 그렇게 나와서 내일 일단 11시에 미디어치 기사로 발표를 한 다음에 음, 그 내용을 우리 것만 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투데이 그리고 그 이전에 시사저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 조사만 했던 여론조사 3개를 다 묶어가지고 청와대와 법무부에 따로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조사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박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만큼은 반대보다 훨씬 높거든요. 찬성 여론이. 나중에 문재인이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이 조치들을 다 취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최근에 이 박 대통령 석방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좀 정치 분석 같은 경우를 좀 덜 하게 되는데, 왜냐면 이미 이 분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런 판단을 위해서 예비 조사를 하는 거라면 이미 박 대통령 석방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석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제가 좀 덜 관심을 기울인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좀 글쎄요, 정세 분석이라기보단 윤석열 집권을 추구하는 그 세력들의 과연 모델이 뭔지, 여기 대해서는 더 관심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분석을 해봤겠습니까? 근데 어제 오늘 기사가 나오는 거를 보니까 이것들이 노무현이가 꿈꿨던 세상을 지금 구현하려는구나. 이제 그 생각이 탁 들 정도로 너무 잘 맞아 들어가요. 이 노무현 집권 말기 때 노무현 세력과 이명박 세력이 협잡질한 거 내용이나 지금 이자들이 하는 내용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실제로 인적 구성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당시하고. 이명박계 그대로 있고요. 친노계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이것들이 13년 전에 자기들이 안 된 거를 지금 해보려고. 물론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들 머릿속에는 국가와 민족의 안위는 없어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해먹을까 그것만 이 계산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때와 마찬가지로 결과는 처절한 실패. 보통 일이 망쳐지는 게 아니라 거의 하늘의 천벌을 받을 정도로 처절한 실패로 끝나게 될 겁니다.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먼저 윤석열, 우린 실용주의, 중도 합리적 진보 인사 모시겠다. 새시대 위원회 출범, 위원장이 김한길. 일단 이 김한길이라는 자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자격이나 능력을 떠나서 이 보수파리들이 좋아하는 그 이미지라도 맞아요? 이미지라도? 김한길과 새시대라는 이 이미지가 맞아 들어갑니까, 이 둘이? 김한길이가 어느 때 김한길이에요? 김한길은 원래 사실은 에로 소설가죠. 지난번에 이제 이 탄핵 다큐 관련해서 이장호 감독을 이제 불만 있는 사람들이 에러 감독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실제로 이장호 감독은 에러 감독이 아니죠. 정통 감독이에요, 정통 감독.
근데 이 김한길이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저도 제 김한길 소설 제가 다 읽었습니다. 제가 아는데 이자는 그냥 에로 소설가예요. 에로 소설가예요. 그냥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 남자 여잔가 해가지고 그 대통령 그 딸하고 그냥 온갖 저질 그 음란 소설을 써서 글쎄 뭐 본인이 작가로서 할 말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 소설의 가치는 뭐 그렇다고 뭐 나쁜 소설은 아니에요. 재밌어요. 예, 읽을 만한 통속 에로 소설이거든요. 자, 90년대 초반에 통속 에로 소설 작가로 날리긴 날렸죠. 그때 한 40만 부 50만 부 팔았으니까. 그거 이외에 이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서 뭐 역사에서 족을 하나 뭐 걷다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하도 이제 막 답답하니까 이건 뭐 다 마찬가지인데 청와대만 들어가면은 막 그 너무 이 하고 뭐 살벌하다 그러대요. 제가 뭐 저는 뭐 청와대를 무슨 뭐 안가까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그 김대중 때 김경재 총재가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면은 막 바람 소리가 휙휙하고 살벌하대요. 청와대 안쪽이 이렇게. 그래서 김대중이 너무 적적할 때 김한길이가 최명길 데려가서 그렇게 웃겨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걸로 떤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기사화가 다 돼 있는데 그거 이후에 김대중 위문 공연단 역할을 한 이후에 이 김한길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벌써 20년 전인데 그 뒤로 당대표 했던 걸 또 잘 기억 못 할걸요? 당대표 박근혜 대통령 초기 때 당대표 해가지고 그냥 배짱만 부리다가 끝나버린 거 말고는 아마 이 사람이 뭐였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단지 이제 이 김한길이라는 사람을 다들 DJ계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김한길이는 나중에 친노로 전향을 했다 봐야죠. DJ계 이른바 DJ계라는 계라는 사람들은 노무현이 신당 창당해서 열린당 갈 때 남았죠. 남아서 끝까지 민주당 지키겠다. 뭐 그때 그랬던 사람들이 뭐 김경재 총재라든지 조수령 씨라든지 뭐 하나갑 씨라든지 그 지금 한창 윤석열 앞잡이로 뛰고 있는 김영환 씨라든지 그 사람들은 남았고 김한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노무현 따라 나갔기 때문에 김한길은 실제로 친노계고 이번에 지금 김한길이 이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끌어들여오겠다는 사람들도 거의 다 이 전향 변절한 친노계예요. 친노계를 대변해서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김한길, 뭐 김병준 마찬가지고요. 뭐 김병준은 뭐 애초 정치란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범친노계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이 김한길계를 제외한 윤석열이의 이 선대위는 90%는 거의 이명박계가 들어와서 장악을 하고 있고 이명박계와 손발을 맞추려고 김한길, 김병준, 범친노계가 판을 짜고 있고 이준석, 김종인은 친문 좌익계죠. 거긴 친문 좌익계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준석, 김종인 여기가 지금 좀 이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거고 이 김한길, 김병중 친이계는 아주 지금 죽이 잘 맞아 돌아가는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싸움 난 거 아닙니까? 김한길, 김병중 문제로. 여기 지금 이름이 좀 나와 있는데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용호, 김동철, 최명길 이거 이게 다 친노계죠, 친노계. 그러니까 친문계하고 좀 대별되는 친노계죠, 이게 다. 그리고 역시 부인 최명길. 이 최명길하고 최명길 이 동명이인이에요. 이 사람은 MBC 기자 출신의 이거 어용 기자 범친노계가 정치인이고 이 배우 최명길까지 이렇게 해서 범친노계가 지금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범친노계와 이 범이명박계가 2007년도에 이들이 영구집권을 해먹으려고 판을 짰던 게 뭐였냐면 원래부터 노무현은 이 당시에 대연정을 제안했었죠. 대연정을 제안해서 실제로 노무현 자체가 내각제를 찬성하진 않았는데
내각제를 이게 운영하려다 보면은 이게 너무 이게 이 문제가 많다는 거에서. 그렇지만 노무현이 실제로 이 야당에다 던진 것은 대연정이었습니다. 근데 대연정을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대표로서 받지 않으면서 노무현 쪽에서는 그 다음 스텝을 한 게 이명박과의 1대1 거래를 추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자체가 워낙에 인기가 없었던 것도 있었고, 노무현 쪽에서 대선 후보에 배출하는데 실패해서 노무현하고 연관이 됐다는 대선 후보라는 게 그 당시 이해찬 뭐 유시민 정도가 출마를 했는데 다 떨어지고 결국 정동영이 올라와 버리니까 이제 대권에서 한마디로 노무현은 손을 못 쓰게 되잖아요. 후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노무현과 이명박 쪽에서는 이 긴밀한 이제 딜 협상을 좀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온갖 얘기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대연정 문제, 내각제 문제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명박이 집권하도록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같이 연정을 하자. 근데 그게 가다가 안 됐어요. 그 안 된 이유는 이명박이 너무 앞서 있었기 때문에 굳이 노무현 세력이랑 저렇게 손을 잡아봐야 의미가 없다. 뭐 더블 스코어로 정동영을 이기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윤석열이하고 이재명이가 뭐 5% 차이 이 정도라면 이명박과 노무현은 그때 손을 잡았겠죠. 그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명박 쪽에서는. 근데 긴밀히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들은 많이 나왔죠. 노무현이가 이명박을 그렇게 좋아했다. 이명박도 노무현을 그렇게 좋아했다. 그 노무현이 그 청계천 새물맞이 한번 검색을 해봐요. 자, 이건데 물론 이건 2005년도 얘기지만 이 청계천 공사에 대해서 좌익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공 호수다 뭐 요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저거는 정말 이 환경 파괴고 그냥 거대한 어항을 만들어 놨다 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노무현이가 야당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을 축하하러 청계천 새물맞이 나가는데, 이때부터 사실 노무현 쪽에서는 이 파트너로서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이명박이 훨씬 잘 맞는다. 둘 다 자수성가. 근데 제가 이런 자수성가는 이제 함부로 떠들면 안 돼요. 지금 이재명도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다는 게. 이 당시 노무현이나 이명박 나이 때 자수성가 아닌 사람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 어쨌든 둘이서 이렇게 언론에 보러 나올 때는 둘 다 자수성가 기질이 있고, 이 노무현이 대통령 되기 전에 노무현과 대통령 된 후에 노무현이 크게 바뀌는데, 그건 뭐 나중에 본인도 인정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 출세를 위해서 사법고시만 공부해서 그 권양숙이랑 둘이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건 노무현 자서전 다 나와 있는데, 사법고시만 되면은 떼돈을 벌어서 하와이에 별장을 사고 뭐 호화 요트를 사고 그 꿈만 꾸면서 이제 젊은 인생 동안 사시를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시가 돼서 이제 변호사가 되니까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돈을 버는 데만 이제 전념을 해서 한마디로 졸부 행세하고 다닌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회적 그레이드라는 걸 추구하게 됐을 때 뭐 노무현인을 누가 뭐 상대해 줍니까, 저거. 자기 말로는 맨날 이제 나 상고 출신인데 누가 상대해 주냐 이러니까 왼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니까 운동권 민주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야, 얘네들 좀 무료변론으로 도와주니까 여기서 뭐 권력도 쥐어지고 뭐 괜찮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권 변호사가 돼서 정치계로 진출을 한 거 아닙니까, 노무현이. 그러면서 운동권 서적을 막 섭렵을 하는데, 실제로 노무현의 학습 능력이 별로 뛰어나지 않아서 이념적으로 운동권 학습책을 제대로 못 읽었다는 거예요, 있는데. 물론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그랬겠지만은. 그래서 쭉 운동권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이념은 자기보다 많이 알겠죠, 운동권들이.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젊은 386들이 막 이념적으로 떠들어. 근데 생각보다 이제 일을 시켜보니까 일은 하나도 못해. PT 하나 짤 수 없는 놈도 없어. 뭐 기관도 못 따라. 그래서 그런 찰나에 이광재라는 자가 이 삼성경제연구소하고 노무현하고 딱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집권하기 직전인데
삼성의 실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노무현에게. 그 삼성의 이른바 PT 의전 그거 한번 보고 노무현이가 난리가 나가지고 야 이게 진짜구나. 2년보다 이게 진짜구나 해서 실제로 노무현 때 그 삼성 출신들 많이 등용했죠. 그 김현종 그 한미 FTA 추진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진대지 장관이나. 그래서 나중에 노무현이가 왜 집권했을 때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 바꾸기 전하냐 그러면 자기의 이 어설픈 이념은 좌로 가 있는데 눈앞에 하는 일을 볼 때는 야 이거 삼성 그리고 이명박이를 우리가 굉장히 무시하지만은 건설사 최강 아닙니까? 한국 역대 건설사에서 랭킹 1위가 따지면 정주영이고 2위가 이명박 아니에요. 그 실행 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노무현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청계천 이거 복구하는 거 보고 또 이런 게 진짜 진보다. 이제 노무현 자기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청계천 파헤치는 게 진보라고. 그래서 둘이 이제 죽이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 맞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노무현이 꿈꾸는 진보 정치 뭐냐면 자기가 이제 운동권의 좌익 이념들을 흡수를 못하니까 좌익 운동권 이념 플러스 역사관은 그대로 두고 그걸 제가 논파를 못해. 수준이 낮아가지고. 근데 일은 뭔가 좀 만들어내는 세련되게 삼성이나 뭐 이명박 같은 그게 사실 실용주의라는 표현이 나온 게 이명박이가 쓰기 전에 노무현이가 먼저 썼어요. 실용주의 얘기를. 이게 실용주의라는 거 노무현 얘기는. 실용주의는 뭐냐 다시 정리하면은 철학 역사적 기반은 좌익 그리고 해먹는 거는 좀 잘해먹는 애들 위주로 배치하는 요게 실용주의고 이명박이가 나중에 실용주의를 쓸 때도 노무현식 실용주의를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뭐입니까? 아우 골치 아픈 이 정치 경제 철학 논쟁 이거 못하겠다. 이 운동권들하고 이 역사 논쟁 이런 거는 해봐야 이명박도 마찬가지. 이명박도 아니 이명박이는 오히려 운동권 쪽에 있었죠 차라리. 이명박 자체도 이 이념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쪽 전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좌익들하고. 그러니까 노무현한테 물려받은 그 좌익 역사 철학과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 같은 패끼리 해먹자. 4대강 파고 그냥 해먹자. 그게 이제 이명박식 군도 실용주의. 똑같은 거는 똑같은 거. 이 둘이 얘기하는 게 실용주의가. 자, 요 두 놈이 두 놈? 자기들이 해먹으려고 만들어놓은 중도 실용주의를 지금 이자들이 이제 똑같이 살려가지고 이거 이거 뭐예요 결국? 똑같죠. 감히 문재인의 앞에 두고 민노총을 앞에 두고 좌익 이념과 역사로 승부를 건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이것들은 엄두도 못 내고 그거는 그대로 좌익들이 떠들어주는 대로 그대로 그냥 박수 쳐주고 머리 숙여주고 전두환 짓밟으라 하면 짓밟고 5.18 만세 찬양하라면 만세 찬양하고 이러고 다니면서 우리가 해먹을 거만 우리가 좀 알아서 챙기자. 딱 이거 이명박 노무현의 실용주의예요. 그거 하려던 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거 하려던 자들이 노무현 쪽에 있었던 애들도 그렇고 이명박 쪽 애들 다 모여가지고 지금 쫙 있기 때문에 이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보수파리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보수 정권이랑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들이 지금 해나가겠다는 거에 이게 지금 보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랑? 여기에 또 하나 이건 국가도 아니다. 격한 성토 쏟아낸 윤 타깃은 대통령이라고 중앙일보가 써줘야 됩니다. 예, 윤석열은 무서워서 이렇게 못해요. 중앙일보가 대신 써줘야 돼요 이거. 지금 이 뭐 무슨 조국이니 뭐니 이거 전부 다 중앙일보가 대신 써주고 있는 거고 윤석열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건 국가가 아니다는 뭐냐 이거야. 최근 윤 후보가 지금까지 대통령의 지위는 헌법 위의 재앙적 대통령이었다. 이를 헌법 테두리 위한 본래의 자리로 원위치시키겠다. 청와대 권한 내려놓기와 권력 분산이 병행돼야 한다. 이건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는 지금 대통령제를 까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이 연정안을 얘기했듯이 이명박이 내각제를 하려고 했듯이 이게 국가가 아니다에 대해서 문재인의 포갑 통치는 없어요. 그건 무서워서 말을 못해.
윤석열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조중동, 윤석열, 문재인 모두 끄덕일 수 있는 내각제 기업 말고는 입을 열지를 못하는 거야, 이자는. 그거 말고는. 그것만 줄기차게 떠들게 돼 있어요. 그 이상의 발언이 허락되지가 않아, 윤석열 따위한테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들을 체감했으면 예를 들어봐. 문재인 정권에서의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을 예를 한두 개만 들어봐. 예를 못 들어, 무서워서. 근데 나는 나보고 예를 들으려 그러면요. 저는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 입증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패단은 문재인이 보여준 건 뭐냐? 윤석열이라는 사냥개를 풀어서 전 정권에 대한 200여 명을 보복 감옥에 투입시켰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패단이 없어,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을 적폐를 수사하겠다. 윤석열은 절대 안 한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정권을 만들어서 문재인이 저지른 적폐를 우리가 수사한다면 뭐부터 수사해야 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윤석열 풀어가지고 멀쩡한 사람들 200명을 감옥에 억지로 보낸 그 희대의 정치보복 사건을 다 파헤쳐야 돼요. 문재인이가 어떻게 시켰고 윤석열이가 어떻게 조작해서 만들었는지를. 그게 지금 대통령제에서의 최대 패단이에요. 최대 패단. 그러니 그거를 언급을 할 수가 있나, 본인이. 그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사냥개 노릇을 했는데, 그거 말고 더 큰 패단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이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중앙일보가 요즘에 완전히 이제 윤석열 정권의 로드맵을 다 짜고 있는데,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중앙일보. 지금 아직까지 문재인이가 멀쩡하게 있는데, 지금 중앙일보가 통치라는 수준이에요, 지금 하는 짓들 보면은. 윤석열 검찰주의자 검찰공화국 우려 시서야. 그러니까 참 지금 대한민국에 한 축이 완전히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혹수의 몸이라는 칼럼이 막 나올 수 있는 거죠. 윤석열의 검찰주의의 최대 문제는 조작날조 수사거든요. 아니 200명을 감옥 넣어도 좋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진짜 범죄를 저질렀으면 200명이고 300명이고 가만 넣어야죠. 근데 내가 서울고추에 있을 때 한 60명 같이 있어나 봤는데 국정원부터 청와대 다 직권남용. 일 열심히 했다고 감옥에 다 집어넣었어요. 만약에 윤석열 기준으로 과거 정권을 한 번씩 다 감옥에 넣기 시작했으면 다 200명, 300명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이명박도 노무현 정권 사람들 2, 300명 집어넣을 수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사람들 이미 다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범죄가 애매하고 아니 공직 있는 사람이 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일 저 일 끼다 보면은 직권남용 걸리니까 그런 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김영삼이든 김대중이든 노태우든 그런 건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짓거리를 처음 시작한 게 윤석열이라니까요. 직권남용으로. 그리고 이 직권남용으로 이제 사람 잡기 시작하면 문재인 쪽도 한 2, 300명 가야 되는 거죠, 이거. 자, 윤석열이가 씻어야 될 것은 검찰주의가 아니야. 검찰주의가 아니고 검찰을 문재인이라는 희대의 독재자에게 희생시킨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윤석열은. 검찰공화국을 만든 게 아니라 윤석열이는 문재인의 검찰 통치공화국을 만들어 놓은 게 문제인 거죠. 사랑개 1 윤석열, 사랑개 2 김호수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럼 그 얘기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할 쪽은 우리 이제 박 대통령 석방 인사들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투명인간 취급하니까, 언론에서. 지들 마음대로 쓰는 거죠, 지들 마음대로. 여기 지금 나오긴 나오네, 하나. 윤 지검장이 적폐청산이나 쓰고 보수정권 죽이기로 읽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를 몰랐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 정권에 잘 되는 칼 역할할 것이다. 그 칼이 조국이라는 산 권력 앞에서 무뎌지거나 그랬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앙일보는
정치 보복이긴 하지만은 수사는 정당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당한 수사를 조국한테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떴다 지금 얘기하나 본데 그게 아니에요. 200명 한 놈 한 놈 다 보자고 감옥 간 사람 윤석열이한테 200명 중에서 한 두세 명도 안 될걸요 아마. 웬만한 이제 자기가 이제 죄를 인정해서 갈 만한 사람들은 그냥 다 열심히 일한 거밖에 없다니까. 열심히 일한 거밖에. 아니 심지어 이런 것도 난 이런 사람도 봤는데 국정원에서 아니 김대중 비자금을 추적을 했어요. 김대중 비자금을. 그리고 그 김대중 비자금이 저기 평양으로 들어간 제보가 들어와서 그거 추적을 했어. 국정원이 그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김정일이한테 들어간 증거가 나왔는데 그거 조사해야 돼? 안 돼? 그거 조사했다고 징역 6년 7년 때린 게 윤석열이에요. 여기에. 그런 놈이 보수? 그러니까 보수파리들이 변절하면서 이거를 여론 지형에서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나의 포스트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검찰이 그냥 권력의 완전히 사냥개, 완전히 미친 사냥개로 다 만들어버리는. 그러면서 이제는 실제로 자기들 스스로 이제 권력이 되겠다. 사냥개만 가지고 못 참겠다. 더 큰 권력을 먹겠다 튀어나왔는데 나는 검사가 정말 똑바로 제대로 수사해서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를 받고 그 힘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검찰에서 뭔가 대형 사건 수사해가지고 제대로 수사한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조작 날조지. 조작 날조 해가지고 잡아놓던지 아니면은 문재인 정권 때처럼 슬슬 이제 다 봐주고 넘어가는. 윤석열이가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파헤쳐가지고 잡은 게 뭐 있습니까? 드루킹 윤석열이가 잡았어요? 누가 잡았어요? 그 특검이 잡았지. 자, 윤석열이가 집권해서 검사 출신들이 사회 요직을 꿰찬다면 검찰공화국이 되는 게 아니라 검찰은 그냥 권력으로 다 찌들어 부패해서 그냥 대한민국의 검찰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내 사건만 해도 보세요. 내 사건만 해도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검찰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할 거면 겁도 안 나. 겁도 안 나. 이제 검찰에 대해서. 얘네들 조작 말고 할 줄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태블릿 PC 가지고 감옥 갈 때만 하더라도 혹시 내가 큰 실수를 저질러서 야, 이 감옥에 갔다 온 거 자체가 이게 내가 사회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 나 그런 좀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아무 걱정이 안 돼. 이제는. 감옥에 집어넣어봐야 방법은 조작 날조밖에 없는데 뭐 그까짓 거 뭐 가는 게 뭐가 문제겠어 이거. 그게 무슨 검찰공화국이야. 검사를 아무도 안 무서워하는데. 그리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집권하게 되면 다 끝나는 거죠. 윤석열부터 이 어용검사 다 끝장나는 거죠. 뭐 그래서 아마 검찰 아마 초토화될 겁니다. 뭐 그게 무슨 검찰공화국입니까? 이제 검찰 다 죽이니까 윤석열의 이 하나의 업적은 검찰을 박살낸 거죠. 검찰을 박살냈어요. 다. 이제 검찰은 정의나 진실 다 필요 없고 권력이 불러주는 대로 조작 날조하면 된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윤석열이에요.